두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에 참석할 사람 먼저 한국기업개발학회 김현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두 분 아주 정리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통찰력이 있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분 발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승주 차관님께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길게는 한 70년 또 짧게는 2000년 이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평가를 해본다면은 총괄적으로는 미흡하고 심하게 말하면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2019년 말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자꾸 증가하면서 현재는 한 50.3%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그 추세가 언제 멈출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극심한 그 수도권 불균형을 결론적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볼 때 바람직한 결과나 성과는 창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나라 지금 올해 예산이 600조인데 현득회계 예산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겠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특별하게 쓰는 돈이 한 10조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590조를 어떻게 하면은 지역균형발전의 감수성 있게 혹은 인지되게 쓰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아무 이렇게 점검 없이 문제 제기 없이 이렇게 해왔다. 그 얘기는 이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걸 보면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도저히 불균형을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수도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직접 불경제가 발생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하고 GTX라든지 이런 광역 교통망을 만드는 것. 그게 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돈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그런 수단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나마 이제 10조 정도 이렇게 지원을 투입한 것조차도 국민들이 아시기에는 이렇게 그냥 어려운 지역들에만 10조 만들어가지고 투입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구 서초구도 집어넣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몇몇 연구 결과에 가면 그것 역시도 수도권이 많고 수도권의 그 투자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재정 측면에서 보면 총괄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돈 하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게 4개 정부가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오면서 했지만은 이것 역시도 그 정책의 그 기조도 어떤 경우에는 형평성, 어떤 경우에는 또 경쟁성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추진하는 추진기구도 지평력도 없고 돈도 없는 이러다 보니까 이 몇몇 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게 그나마 이렇게 추진했다는 게 눈물 겨울 정도로 사실 추진할 수 없는 구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지혜를 모으고
오늘도 이제 그런 자리가 되고 좋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런 그 비전을 하고 있듯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숙제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서 지방 주도로 한다든지 지방의 혁신을 창출할 수 있게끔 분권에 의해서 한다 이런 건 대단히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회 특구 오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특구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보면 한 190개,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구 법도 있고요. 지역 발전 특화 발전에 관한 특별 법도 있고 중소기업 벤처부가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 기회 특구라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상당히 그 기존의 이제 저의 답사적인 어프로치에서 탈피해가지고 이런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의 이제 뭐 액터들이 주도하고 지역의 고민이 녹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한 8,700 몇 개가 가까이 오지가 이제 있고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인구 센서스 트랙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작습니다. 인구 조사는 센서스 트랙에 의해서 공간을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런 식으로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 주도로 도입하되 그게 뭐 시군이 될지 혹은 또 아니면 시군을 포괄하는 지역이 될지 우리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펀드 방식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오지 프로퍼티가 있다시피 이제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펀드는 수익을 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내는 사람들이 그게 돈을 집어넣으면은 세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어쨌든 수익을 창출돼야 되는 문제라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그 조세라든지 제 생각에는 포괄적으로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 뭐 지금 뭐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건지 하다못해 휴게소를 더 뭐 가격을 더 늘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한다든지 이 어려운 지역들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 고향 사람 기부금법이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되고 2023년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될 예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하나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라는 그 좋은 설계가 있는데 과제가 이게 착근이 되고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이런 그 중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이런 그 포럼이라든지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 발표에서 잘 말씀해 주시다시피 그러려면은 이제 지역 주도로 하고 지방 주도로 해야 되면은 돈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도로 할 수 있는 그 인재들 뭐 기존에 이제 공무원들만 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요. 이 지역 그 오지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되는 그다음에 다양한 주체의 그 전문성이 투입되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또 이런 그 중요한 기회에 이런 그 사실 뭐 저도 이 어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몇몇 문건을 봤는데 이 대표님처럼 좀 정확하게 또 이런 정보라든지 시사점이라든지 해야 될 이런 방향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박성주 그 차관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통시적으로 이론까지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아주 그 훌륭한 그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토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더 우리가 이제 지역균형 발전 꼭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그런 보고가 아니었나,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화면에 나와 수술하세요. 들리나 때문에 화면 예,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오연숙 토론자신데요. 오연숙 님은
서정대 초빙 교수이고 전 경기도 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승주 이사장님과 또 박영숙 회장님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또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균형발전 정책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서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형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세종특별시가 행정 수도로서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균형 발전의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 또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서의 지방이 과연 이룩되었나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수도권에 집중 완화가 해소되지 않았고요. 전체 약 12%의 면적에 인구 50%가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 GRDP도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그 세제로 인한 지방 집값의 양극화가 더 크게 벌어져서 지방이 더욱 소외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안전지수를 2021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경제활동, 생활안전, 또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을 155개 지역을 조사 발표했는데 그 탑10의 지방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에 대한 좀 의문을 들게 하는 점이고요. 또 인구 감소도 지방의 위기를 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OECD뿐 아니라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2021년 0.81인데 인구 소멸과 함께 가장 먼저 위기가 닥치는 것이 또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국가 균형 발전의 그 패러다임이 전환된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발제하신 그런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그동안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것이 수도권을 규제하고 중앙이 디자인한 정책을 지방이 경쟁적으로 서로 경쟁해서 공모해서 가져가는 그런 형식의 정책들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 발전을 디자인하고 인근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발전 전략을 구사하고 중앙은 재정과 제도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지역 특화 발전이 좀 더 구체적인 명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제안을 하는데요. 지역 특화 발전이 기회 발전 특화도 일맥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산업과 교육과 문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기존에 지방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서 그 큰 사이즈의 기관들을 서로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했고요. 과연 그것이 지역의 기존의 산업과 미래의 산업과 잘 일치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그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도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수도권의 모든 그 기관을 일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전체의 그걸 경쟁력에 맞는지도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을 집중적으로 클러스터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육도 지금 그 지역의 일자리를 산업이 제공하고 교육은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는 의료, 체육, 엔터테인먼트, 공간적인 게 있는데요. 지역 정체성이라든가 지역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은 그 교육이 그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학 그 진학률이 73%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근데 40%의 일자리는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90%의 일자리를 분담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들이
10%밖에 안 되는 대기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의 배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과 교육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초기에 가족들과 함께 내려간 분들이 교육이라든가 자녀들 교육,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소외감 때문에 가족들이 다시 서울로 뉴턴하고 주말 부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가지 도시 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세테안 공업도시 빌바오에 그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고 1억 유로, 우리 돈 약 1380억을 들여서 미술관을 건립했는데요. 3년간에 400만 명이 방문했고 5억 유로가 환원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 재생 디자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광명동굴이 폐 광산을 광명시에서 사들여서 관광자원화해서 연 100만 명이 찾는 그런 관광자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문화와 교육과 산업이 어울려지는 그런 곳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다양성도 필요하지만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기금의 확대도 필요하고요. 지금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2021년 기준 74대 26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6대 4 정도로 개편해 나가는 게 계속 논의는 되어 있지만 이 비율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6대 4로 국세 지방세를 개편했을 때 지방세가 한 50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발전 특구에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구겐하임 미술관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미술관 공간 전경이고요. 광명동굴의 전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투자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경쟁적으로 어떤 공간적인 구성을 했을 때 인구가 소멸됐을 때 이 시설들이 계속 지속 가능한가,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민선의 그 지자체장들이 4년 이내 자기의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그런 강력한 견제 장치와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재정 이런 것들이 함께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전 행안부 지역경제과장을 역임하시고 김포시 부시장을 역임하신 문현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문현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불균형 해소 전략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차관님과 원장, 우리 그 회장님의 주제 발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토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책은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행안부에 근무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행했었던 담당 공무원으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균형 발전 정책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한 견해와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2003년부터서 약 20년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그래도 각 정부가 특색에 맞는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 발표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수도권과 이 수도권의 인구, 경제, 지역, 활용도 등의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격차로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가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었다는 데 있어서 정책을 보완해서 추진하실 국민 체감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즉, 현실성 있는 공간 단위의 지역 실정에 맞고 시대의 변화에도 대응하는 그런 정책이 보완될 경우 국민 체감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 국토 및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각계 전문가에 의해서 거의 망라되다시피 해서 제안되었거나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시책을 직접 입안하고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평가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책 보완 사항과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확보하는 측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 제안 세부 사항입니다.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 먼저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발전을 유도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정책이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이 있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게 되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추진 사업은 어떤 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고, 단기적 사업은 그래도 그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를 제고해서 국민들의 호응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대응 전략 하나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정부화를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에 활용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IT 산업에 있어서는 선도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이 보완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새롭게 GTX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이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전 지역이 초연결 사회, 그 다음에 초격차, 이런 국토 전환기를 맞아서 우리는 이 정보통신 기술의 융복합 기술을 바로 국토 균형 융합 발전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을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했을 경우 우리는 뜻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스마트폰 제가 통신만 한 줄 알았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앱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스마트폰의 발달로 온 바로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이용해서 이것을 오픈 플랫폼을 활용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새로운 탄생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특히 AI 기술 진보가 어느 정도 왔는가 봤더니 정보기술연구 자문기관인 가트너 보고서의 작년도 10월 달 발표에 의하면은
앞으로 3 내지 5년 안에 중요하게 떠오를 트렌드로 첫 번째로 항목에 제너레이티브 AI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기술이 왔느냐? 수요자가 요구하는 그 수요자에 맞는 성과물을 제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5년이 되게 되면 바로 AI에 의한 세계적인 데이터가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세계적으로 먼저 해놓고도 알리바바라는 외국에 빼앗겼듯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AI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플랫폼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을 표현해 봅니다. 하나 이제 IT를 이용해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예를 든다면 스마트시티, 우리는 스마트시티인데 중국은 지혜도시라고 말합니다. 약 100개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완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해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아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례로 이어놨습니다. 이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정책은 추진 실행력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추진 실행력에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강력한 추진 체계, 그 다음에 정책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 리더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리더들과 지역 주민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역량을 제공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제도적 구축 기반의 필요성은 정부 정책은 결국은 공무원이 합니다. 주관.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절대 근거 없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을 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감사 안 받는데 일하면 감사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그 밑에 추가적으로 따라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줘야 되는데 바로 지역 발전 정책의 재원 확보라든지 일하라고 보면 협력, 조정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주체 간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법만 있다고 다 하냐? 가이드라인 같은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구축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행안부를 많은 공무원들이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왜? 행안부는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자기 권한 내놓고 시장과 지방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주고 권한과 예산을 이항해 주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을 해보면 일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면밀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리더 양성 및 지역 주민 역량 제고에 대해서 아주 한덕수 총리께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하셨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월 25일 날. 지금 가장 한덕수 총리는 이는 반드시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예. 지역 주민 양성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굉장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그렇다면 그 정책을 왜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지역 주민이 우리 것이야 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지방 창생 정책의 원칙과 관련된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정말로 정책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떠한 여러 사항들이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침이 구체적일 경우 지방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지침이 또 포괄적일 경우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우리 사업 어떻게 추진하죠? 이게 문제로 대등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가 반드시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 그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이미 오늘 두 분이 발표해 주신 그 내용들을 잘 융화를 시키고 조합을 시켜서 추진한다면 좋은 정책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